우리는 태양계 끝자락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460억 광년 너머의 우주 지평선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발밑 6,400km 지구의 한가운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모릅니다.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그 어떤 드릴도 닿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더 황당한 건 지구의 가장 깊은 핵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묻는다면 과학자들의 대답이 둘 다라는 점입니다. 단단한 결정이면서 동시에 액체처럼 흐르는 우리가 잘 모르던 제3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의외로 우주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별빛은 수십억 년을 날아와 우리 눈에 닿지만 땅속은 단 몇 킬로미터만 내려가도 완전한 어둠이고 그 누구도 직접 파고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유일한 방법은 듣는 겁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진동이 땅속 깊은 곳을 통과하면서 휘어지고 튕기는데 이 흔적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받아 분석하면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를 그려낼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이 얼마나 늦게 발견됐는지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뒤인 19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진파가 지구 속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챘습니다. 모호로비치치라는 학자였죠. 그는 지진의 진앙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관측소로 일부 진동이 마치 지름길을 탄 것처럼 더 빨리 도착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진동이 더 깊고 더 빽빽한 층을 지나며 속도가 빨라진 거라고 추론해냈죠. 지각과 그 아래 멘틀의 경계를 그렇게 처음 찾아낸 겁니다. 이 발견은 본물을 터뜨렸습니다. 1914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한 해 전에는 구텐베르크라는 학자가 지구에 녹아있는 핵을 찾아냅니다. 그는 두 종류의 지진파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쪽은 물질을 밀고 당기며 나아가는 압축파였고 다른 한쪽은 물질을 옆으로 비틀며 나아가는 전단파였죠. 그런데 이 비트는 진동이 지구 반대편 넓은 영역에서 뚝 끊겨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비트는 진동은 오직 고체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안쪽에 액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발견이 1936년에 나옵니다. 잉에 레만이라는 학자가 주인공이었죠. 그는 본래라면 도착하지 말아야 할 그늘진 영역에 밀고 당기는 압축파 일부가 슬쩍 들어와 있는 걸 포착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발하게 추론해냈죠. 이 진동들이 녹아있는 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혀 튕겨나온 거라고 말입니다. 액체 핵 안에 또 하나의 고체 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끝에 우리는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지구 내부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바깥에는 가볍고 얇은 지각이 있고 그 아래엔 단단하면서도 아주 천천히 흐르는 두꺼운 멘틀이 있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철로 이루어진 액체 바다 같은 바깥핵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역시 철로 된 단단한 안쪽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화산 활동부터 지각 변동, 나침반을 움직이는 자기장까지 지구의 거의 모든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해냅니다. 사실상 옳은 모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문제는 관측 장비가 점점 더 정밀해지면서 생겼습니다. 더 미세한 신호까지 잡아내기 시작하자 이 깔끔한 그림에 어긋나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난 겁니다. 예를 들어 안쪽 핵을 통과하는 압축파는 적도 방향보다 극방향으로 지날 때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통 이런 차이는 결정의 결을 따라 설명합니다. 결정 안에서는 진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안쪽 핵이 철 결정으로 돼 있고 그 결의 방향이 지구 자전축과 맞물려 있다면 이 속도 차이가 말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안쪽 핵인데도 동쪽 절반과 서쪽 절반의 진동 속도가 달랐거든요. 이건 핵 내부가 균일하지 않고 군데군데 덩어리지거나 녹은 영역이 섞여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가장 깊은 구석에 숨어있던 그 문제가 어쩌면 지구 심장부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비트는 전단파는 녹은 바깥핵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쪽 핵 안에서는 이 비트는 진동이 다시 생겨납니다.
밀고 당기던 압축파가 핵을 지나며 비트는 진동으로 모습을 바꿨다가 빠져나올 때 다시 압축파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2번이나 갈아입고 지구 중심을 관통해 돌아온 진동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핵 속 비트는 진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상보다 너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핵이 단단한 철 결정으로 돼 있다면 이렇게 느릴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 진동은 나아가면서 에너지도 지나치게 빨리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딱딱한 쇳덩이가 아니라 물렁한 무언가를 지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지금도 풀리지 않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물질이 흔들리는 2가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부피를 줄였다 느리는 압축이고, 이게 압축파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양을 비트는 변형이고, 이게 전단파가 하는 일이죠. 물질이 이 2가지에 잘 버틸수록 진동은 그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반대로 잘 버티지 못하고 물렁하면 진동이 느려지죠. 철 결정은 양쪽 모두에 아주 단단하게 버티는 물질이라 2 진동 모두 빨라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압축파는 예상대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비트는 진동만 유독 느렸던 겁니다. 이 차이를 숫자로 나타내는 값이 있습니다. 물질이 압축에 버티는 정도와 비틀림에 버티는 정도의 비율인데, 보통의 단단한 고체는 이 값이 0.2에서 0.3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핵은 무려 0.45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고무와 비슷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한복판은 압축은 잘 안 되는데 비틀기는 의외로 잘 되는, 말하자면 말랑한 성질을 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물질이라야 이렇게 말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료가 철이라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무게가 딱 들어맞고 식어가는 소행성 속에서 무거운 금속이 중심으로 가라앉아 철로 된 핵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철은 그대로 두고 철을 말랑하게 만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 떠올린 방법은 철 결정에 다른 원소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나 탄소, 산소, 규소 같은 가벼운 원소를 끼워 넣으면 그 말랑한 정도가 올라가면서 비트는 진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아무리 적당한 양을 섞어도 이것만으로는 진동을 충분히 느리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2번째로 나온 생각은 핵을 잘게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결정이 아니라 방향이 제각각인 작은 결정 알갱이 수없이 많이 모인 덩어리일 수 있다는 거죠. 녹은 금속이 굳을 때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결정이 자라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긋난 조각들이 생깁니다. 이 알갱이들의 경계는 순수한 결정보다 약해서 서로 미끄러지기 쉽고, 특히 그 틈에 녹다만 금속에 얇은 막이 끼어 있으면 미끄러짐이 훨씬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빈틈이 있었습니다. 핵의 성질을 딱 맞게 설명하려면 알갱이 크기와 녹은 정도가 아주 좁은 범위 안에 들어와야 했거든요. 조금만 지나쳐도 핵이 말랑한 정도를 넘어 흐물흐물해져서 진동이 우리가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잘게 쪼개진 구조는 전체적으로 결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기가 어려운데, 앞서 본 극과 적도의 속도 차이를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전체 정렬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잘게 쪼개지는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은 건 핵이 전체적으로는 단단한 결정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비트는 진동만 슬쩍 느리게 만들어줄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려면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이기도 한 완전히 새로운 물질 상태가 필요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초이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 종류의 원자가 단단한 결정 틀을 이루고 그 사이를 다른 종류의 원자가 액체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사실 이런 물질은 우리 곁에도 꽤 있습니다. 전지나 연료전지, 여러 종류의 감지기에 쓰이거든요. 심지어 산소가 만든 틀 사이로 수소가 자유롭게 흐르는 초이온 얼음도 실제로 관찰됐습니다. 지구 핵의 경우 단단한 틀은 철에 니켈이 섞여 만들어진 육각형 결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공간을 수소나 산소, 무엇보다 탄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액체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철이 평소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온도가 낮으면
탄소 같은 불순물은 제자리에 얌전히 박혀 있거든요. 런데 컴퓨터 모의 실험을 돌려보니 온도가 올라갈수록 탄소가 틈새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온도를 넘어서자 완전히 액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지구 핵의 엄청난 압력이 이 철탄소 결정을 초이온 상태로 밀어넣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준 셈이죠. 더 반가운 건 이 모의 실험 속 철탄소 합금이 순수한 철보다 비트는 진동이 느렸고 말랑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도 0.43 정도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구 핵에서 관측한 값과 거의 똑같았죠. 모의 실험은 이렇게 가설을 또렷하게 다듬어주지만 결국 진짜 세계에서 확인해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핵까지 직접 내려가 보는 건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일이니 당장은 실험실에서 핵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황과 허, 장을 비롯한 연구팀의 최근 실험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육각형으로 빽빽하게 쌓인 철 결정에 탄소를 아주 조금 녹여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입자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쏘아 부딪혀서 초이온 상태를 열어젖힐 만큼 높은 압력과 온도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냈죠. 이때 입자를 쏘는 데 쓴 장치가 재밌습니다. 가벼운 기체로 작동하는 일종의 대포인데요. 보통 총알의 속도는 소리의 속도에 발목이 잡힙니다. 총알을 밀어내는 건 팽창하는 기체인데 그 팽창이 소리의 속도를 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가벼운 기체 속에서 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 대신 수소나 헬륨을 채우면 총알을 훨씬 빠르게 밀어낼 수 있죠. 일반 총이 음속의 몇 배 수준이라면 이 가벼운 기체 대포는 음속의 20배가 넘는 거의 인공위성 속도까지 입자를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작은 운석이 장비에 부딪힐 때를 연구하는 데도 쓰이죠. 이렇게 철 결정 안에 초이온 상태를 만들어낸 다음 연구팀은 그 성질을 지진학과 똑같은 원리로 살펴봤습니다. 시료 표면의 떨림을 정밀하게 측정한 거죠. 마치 초정밀 속도 측정기를 표면에 겨누듯이 말입니다. 그 떨림이 시료 내부의 구조를 고스란히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알아낸 비트는 진동의 속도와 말랑한 정도는 모의 실험이 예측했던 초이온 철의 값과 잘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이 실험이 지구 핵의 압력과 온도를 완전히 재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철탄소 합금에서 이 기묘한 상태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모의 실험 속에만 존재하던 가설을 처음으로 현실에서 검증해낸 거죠. 게다가 그렇게 만들어낸 초이온 상태가 실제 지진 자료와 똑같이 비트는 진동을 약하게 만드는 성질을 보였습니다. 지구 핵의 그 말랑함을 설명할 후보로서 한층 더 설득력을 얻은 셈입니다. 만약 이 초이온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풀리지 않던 다른 수수께끼들도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틈새를 떠도는 탄소가 지구 자전축 방향으로 더 잘 흐른다면 앞서 본 극과 적도의 속도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결을 전체적으로 정렬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도 한결 느슨해집니다. 더 나아가 이 탄소의 흐름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발전기 작용에 한몫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 펼쳐진 지구 속은 머리 위 광활한 우주보다 오히려 더 탐험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입니다. 다행히 그 두세 개의 비밀은 모두 진동이라는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별빛 대신 지진의 떨림으로 우리는 머리 위의 우주와 발밑의 우주를 똑같이 한 장 한 장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닿을 수 없는 것을 그려내는 이 집요함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우주와 지구를 동시에 이해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